철학자와 늑대 제2장입니다. 나의 늑대가 되어줄래? 프레니는 절대 지프차 뒷좌석에 눕는 법이 없었다. 늘 창밖을 보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 엘라베마주 터스컬루사에서 마이애미까지 약 1300km를 운전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다. 덩치가 큰 브레닌이 내내 뒷좌석에 서 있는 바람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뒤차가 오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까운 배지에로 가는 길을 위해서 브레닌은 일어서지 않았다. 아니, 일어설 수 없었다. 나는 비로소 브레닌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았다. 브레닌을 이별 장소로 옮기는 동안에도 잠시라도 일어난다면 하루만 더, 24시간만 더 기다려 보겠노라고 혹시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11년을 함께한 친구를 이제 보낼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남겨진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 자신도 몰랐다. 어두운 프랑스의 한겨울은 10여 년 전 6주 된 브레닌을 내 집으로, 나의 세계로 데려왔던 5월 초 엘라베마의 오후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도착 2분 만에 브레닌은 거실의 커튼을 몽땅 잡아당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가 커튼을 다시 거는 동안 이번에는 정원으로 나가 집 밑으로 파고들었다. 집 뒤편의 바닥에서 좀 뜬 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문이 마침 열려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공기를 환기구로 보내는 에어컨의 말랑말랑한 파이프가 늘어져 있었는데 이 악동은 치밀하고 정교하게 무엇보다도 민첩한 동작으로 그 파이프를 몽땅 물어뜯었다.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면 물어뜯는 것이 브레닌의 트레이드마크였다. 브레닌은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언제나 물어뜯기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망가뜨렸다. 브레닌과 함께한 지 1시간 만에 $1000가 날아갔다. $500는 브레닌을 사는데, 그리고 $500는 에어컨을 수리하는 데 든 비용이었다. 당시 내 총 연봉의 2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런 패턴은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늘 새롭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늑대를 키우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 늑대 혹은 늑대의 피가 섞인 늑대개를 누가 키우려 한다면 당장 말리고 싶다.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말이다. 녀석들은 개와 다르다. 그래도 정 키워야겠다면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당시 나는 터스컬루사라는 도시에 있는 내 첫 직장인 엘라베마 대학 철학과 조교수로 2년째 재직하고 있었다. 터스컬루사는 촉토족 말로 검은 전사라는 뜻이며 실제로 거대한 블랙 워리어 강이 이 공을 지나고 있다. 엘라베마 대학의 미식 축구팀인 크림슨 타이드에 대한 응원 열기는 터스컬루사 지역의 독실한 신앙심을 능가할 만큼 뜨겁기로 유명하다. 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철학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인생은 즐거웠고 나는 터스컬루사에서 정말 비할 데 없이 재미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집에서 그레이트 데인처럼 큰 개들과 함께 자란 터라 개가 몹시도 그리웠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터스컬루사 지역신문에 난 광고를 뒤적이게 되었다. 미국은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건만 사살, 독살, 덫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늑대를 체계적으로 없애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구해왔다. 그 결과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48개 주에서는 야생 늑대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는 그 정책이 폐지되어 와이오밍, 몬태나, 미네소타, 오데호의 일부 섬들과 특히 미시간 북부의 아일로에를 중심으로 사라진 늑대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자연주의자 데이비드 미치가 실시한 늑대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최근에는 농장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야생 늑대들을 방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엘라베마나 남부 쪽은 아직 늑대의 개체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코요테는 많지만 루지애나와 텍사스 동부의 습지에 붉은 늑대만 몇 마리 보일 뿐이고
그나마 그들이 늑대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다. 어쩌면 말로만 듣던 늑대와 고요테의 잡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 회색 늑대로 잘못 알려진 검정, 흰색 또는 갈색의 늑대들은 남부주에서는 이제 옛날 이야기책에나 나오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96% 새끼 늑대 판매라는 광고를 보았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간단히 전화 통화를 한 뒤 차에 올라 북동쪽 방향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버밍햄으로 달렸다. 물론 앞으로 펼쳐질 나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말이다. 잠시 후 나는 태어나서 본 적은 물론 들어본 적도 없는 거대한 늑대와 눈을 마주보며 서 있게 되었다. 늑대 주인은 집 뒤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축사와 우리를 보여주었다. 유콘이라는 수컷 늑대는 우리의 인기척을 듣자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축사문을 향해 펄쩍 튀어올랐다. 거대하고 위협적인 녀석은 키가 나보다 조금 더 컸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들고 녀석의 얼굴과 독특한 노란빛 눈동자를 올려다 보아야 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는 녀석의 발만 남아있다. 사람들은 보통 늑대의 발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늑대의 발은 개와는 차원이 다르다. 문 위로 발이 보이면 유콘이 등장하는 것이었다. 문에 걸친 녀석의 발은 내 주먹보다 커서 털복숭이 야구글러브 같았다.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늑대와의 첫 만남보다는 늑대를 키우는 것이 무섭지 않은지부터 묻곤 했다. 대답은 물론 무섭지 않다이다. 나는 내가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증거가 너무도 많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는 겁이 나서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는 비행기도 못하는 위인이다. 그러니 불행하게도 내가 겁이 없다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개와 함께 있으면 아주 편안하다. 아마 내 성장 환경 덕분인 것 같다. 나는 비정상적인 가정의 비정상적 산물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비정상성은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그렇다. 나는 2~3살 정도였을 때 집에서 기르던 레브라도 부츠와 이런 놀이를 하곤 했다. 먼저 부츠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 내가 그 위에 타서 목덜미를 꽉 안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녀석을 불렀고 번개처럼 빠른 젊은 부츠는 벌떡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나갔다. 이 놀이에서 내 역할은 부츠의 목덜미를 꽉 잡고 등에 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마치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볼을 휙 잡아당기면 그릇들만 식탁에 남는 것처럼 말이다. 경공마술사의 기술이 하도 번개 같아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엎드려 있던 풀밭 그 자리에 나만 덜렁 얼이 빠져 앉아있곤 했다. 가끔은 부츠가 좀 서툴러서 머리부터 풀밭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아프다고 그만둔 적은 없었고 오히려 재밌어서 벌떡 일어나 더 해달라고 떼를 쓰곤 했다. 요즘처럼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노이로제에 걸려 모든 위험을 차단하기 바쁜 시대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아동보호소나 동물보호소 아니면 두 군데 모두에 신고 전화를 거느라 난리가 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제 넌 너무 커서 무거우니 부츠와의 놀이는 그만이라고 선언했던 그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생생히 기억한다. 개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나는 사실 정상은 아니었다. 동물보호소에서 그레이트 데인을 입양해오기도 했는데 어떤 개는 사랑스러웠지만 또 어떤 개는 확실하게 정신적 문제가 있기도 했다. 누군가 눈이 파랗다고 해서 성의 없게 블루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레이트 데인이 좋은 사례이다. 부모님이 보호소에서 입양했을 때 블루는 3살 정도였다. 곧 왜 보호소에 버려졌는지 이유가 드러났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무턱대고 무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블루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나름대로는 무는 이유와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다양한 개성 중 한 가지라고나 할까. 블루는 자신과 한 방에 있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습성이 있었다.
따라서 블루와 단둘이 한 방에 있다가 일어날 수는 없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야만 그 방을 탈출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사람이 다시 방을 탈출하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야 했다. 홀로 방을 떠나려는 사람의 하반신에는 평생 상처가 남게 될 것이다. 나의 친형이 산 증인이다. 그렇게 블루의 생활은 계속되었다. 다른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런 블루를 안락사시켰겠지만 우리 가족은 블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가히 비정상 가족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이런 블루의 불편한 개성을 오히려 즐거운 놀이로 이용한 것은 더 엽기적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목숨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개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블루의 개성을 놀이로 즐겼다. 녀석에게는 다른 개성도 많았고 식구들은 그중 한 가지 개성 때문에 다리를 물리면서도 블루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물리지 않고 블루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났을 때뿐이었다. 블루가 준 상처는 동정하거나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런 엽기 집안에서 자란 내가 어디 가겠는가? 몇 년 전 나는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가까이 살던 도고 아르헨티노와 매일 놀이를 하곤 했다. 이 견종은 몸집이 크고 털빛이 희며 힘이 좋은 개로 커다란 불독이라고 보면 된다. 영국에서는 위험 견종 법률에 따라 금지된 개이다. 강아지였을 때 녀석은 미친 듯이 정원 담장으로 달려와 껑충껑충 뛰며 나에게 만져달라고 했다. 성견이 되고도 이런 버릇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제는 나를 물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다행히 도고는 크고 강하지만 그다지 빠르지는 않다. 또 특별히 영리한 것도 아니다. 나를 물고 나서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계산하는 녀석의 동태를 나는 쉽게 간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은 놀이를 했다. 내가 지나가면 녀석은 담장으로 펄쩍 뛰어오르고 몇 초간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동안 꼬리를 살랑살랑 치며 내 손의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몸이 긴장하면서 입을 쩍 벌린다. 나를 물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건 해치려는 것은 아니었다. 나를 좋아했지만 같이 있는 개들을 질투해서 그런 것 같았다. 나중에 그 사정을 설명할 텐데 특히 다른 개들 중 한 녀석은 도고의 화를 부추기기도 했다. 아무튼 매번 내가 손을 획 잡아 뺐으므로 녀석은 빈 턱만 요란하게 닫곤 했다. 나는 내일은 좀 더 느리게 손을 빼서 한번 물게 해줄까 생각하며 녀석과 헤어지곤 했다. 도고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놀이였고 언제쯤이면 나를 물려고 들지 않을까 정말 궁금했다. 그러나 도고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개를 무서워해 본 적이 없다. 이 성향은 자연스럽게 늑대에게도 이어졌다. 나는 난생 처음 보는 그레이트 데인을 대하듯 유콘을 대했다. 편안하고 친근하게, 하지만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유콘은 블루나 내 친구 도고와는 전혀 달랐다. 당당하고 활발하며 착한 늑대였다. 물론 착한 동물이라도 사람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늑대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개들은 사람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 물려고 한다. 자신의 머리나 목 뒤편을 쓰다듬는 손이 보이지 않는 순간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유콘이 내 손의 냄새를 맡도록 내버려 두었고 목과 가슴 앞쪽을 쓰다듬으며 나에 대해 편안히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다. 아마 다양한 가문비 나무 중 하나에서 이름을 딴 듯한 브레니네엄이 시카는 유콘만큼 키가 컸지만 팔다리가 훨씬 길고 날씬했다. 내가 사진에서 본 가늘고 긴 늑대의 모습에는 어미가 더 가까웠다. 늑대에도 여러 하위종들이 있다. 시카는 알래스카 툰드라 늑대라고 들었다. 반면에 아빠 유코는 캐나다 북서부 맥켄지밸리의 늑대였다. 새끼들에게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종의 특성이 드러나 있었다.
시카는 발밑을 뛰어다니는 6마리의 새끼 곰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 나에게 큰 관심을 들 수가 없었다. 동글동글하고 부드럽고 털이 복슬복슬한 것이 뾰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새끼곰이었다. 회색 곰도 있었고 갈색 곰도 있었는데 3마리는 수컷, 3마리는 암컷이었다. 새끼 늑대라니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하고 집으로 가서 천천히 고민해 보려고 찾아간 것이었다. 그런데 새끼들을 보는 순간 오늘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녀석들을 보자마자 나는 번개같이 수표책을 꺼내들었고 주인이 수표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현금 인출기로 가서 현금을 찾아왔다. 입양할 녀석을 고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 수컷을 원했으므로 일단 후보가 셋으로 줄었다. 셋 중 가장 큰 놈은 회색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아빠와 똑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개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녀석이 문제가 될 것도 눈에 보였다. 두려움이 없고 에너지가 넘치며 다른 새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녀석은 알파 수컷이 될 운명이었다. 블루의 이미지가 퍼뜩 스쳐가면서 내가 생애 처음 키워보는 늑대인 만큼 호기를 부리기보다는 신중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큰 순놈을 골랐다. 갈색의 털빛은 작은 새끼 사자를 연상하게 했다. 자연스럽게 웨일스어로 왕이라는 뜻의 브레닌이 떠올랐다. 고양이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투덜댈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실 어떤 면으로도 고양이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알래스카주의 드날리 국립공원 근처에서 온 그레즐리 베어의 새끼처럼 보였다. 당시 생후육주였던 브레니는 검은 얼룩이 있는 갈색 털에 꼬리 끝에서부터 주둥이 아래까지 이어지는 배는 크림색이었다. 발과 머리가 크고 다리가 단단한 것이 새끼곰처럼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눈은 꿀처럼 매우 어두운 노랑으로 자라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강아지처럼 사람을 따르는 편은 아니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활달하게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 성향은 이후 나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나는 브레닌, 유콘, 시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난다. 브레닌을 내 눈 가까이 들어올려 꿀처럼 노란 눈을 바라본 것이 기억난다. 내 손 안에 그 부드러운 털 뭉치를 들어올렸을 때의 느낌을 기억한다. 유콘이 뒷발로 일어서 큰아빠를 문에 얹고 나를 내려다보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새끼들이 서로 즐겁게 뒹굴며 우리 안을 뛰어다니던 모습도 기억난다. 그러나 브레닌을 팔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향후 내 인생을 더욱 강하게 특정 지을 방향은 나는 이미 인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것이다. 늑대는 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리고 사람은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된다. 브레닌과 부모, 새끼들에 관해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기억난다. 생김새, 느낌, 행동, 소리와 냄새까지. 활발하고 복잡하고 풍부하고 화려한 그 모든 상세한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제 일처럼 생생히 남아있다. 하지만 주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기만 하고 짤막한 요약문처럼 남아있다. 그의 이야기가 기억날 뿐 사람 자체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함께 기르던 넉대 한 쌍을 데리고 이주해 왔다고 했다. 주법인지 연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순수 혈통의 늑대를 사고 팔거나 기르는 것은 불법이었다. 늑대와 개의 혼혈종만 법적으로 허용되고 최대 96%까지 늑대 혈통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사실 이들이 늑대계 혼혈종이 아니라 늑대라고 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늑대계를 입양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사실 나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에게 $500를 지불하고 나니 은행에 거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다. 브레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지 치열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처음 15분 정도 파괴적인 신고식이 끝나고 난 다음 브레니는 깊은 우울에 잠겨 내 책상 아래 틀어박혀 나오지도 먹지도 않았다. 이틀을 그렇게 보냈다. 다른 새끼들과 떨어진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새끼들 중 한 마리를 더 입양해서 키우고도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브레닌의 기분이 회복되었다. 함께 살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은 매우 명확해졌다. 이 규칙은 브레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집안에 혼자 남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규칙을 어길 경우 집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커튼이나 에어컨 파이프는 서곡에 불과했다. 가구와 카펫 일체가 포함되었고 카펫에는 흙발로 짓밟아 더럽히는 옵션도 포함되었다. 늑대는 정말 너무나 빨라 지루함을 느껴서 30초도 못 되어 집중력이 분산되는 동물이었다. 브레니는 지루해지면 물건을 물어뜯거나 오줌을 갈게 됐다. 아니면 물어뜯고 나서 그 위에 오줌을 싸기도 했다. 오줌부터 싸고 나서 물어뜯는 경우도 많았는데 흥분한 상태에서는 오줌을 먼저 쌌는지 물어뜯기를 먼저 했는지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어 알지 못했다. 어쨌든 결론은 내가 가는 곳에 항상 브레닌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함께 가는 존재가 늑대일 경우 어디든 데리고 간다는 규정은 정상적인 취업의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만 해도 늑대를 키워서는 안 될 이유로 충분하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대학 교수였던 나는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때마침 3개월간의 여름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브레닌의 엄청난 파괴 본능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의무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혹자는 늑대는 절대 훈련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방법만 잘 찾으면 무엇이든 훈련이 가능하다. 물론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늑대를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오해는 훈련이 자존심과 관계 있다고 보는 것이리라. 즉 훈련을 기싸움으로 보고 개를 굴복시켜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훈련시킨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복시키는 것을 연상한다. 이는 훈련을 너무 사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발생한 문제이다. 남성들이 보통 훈련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개가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 남자로서 무시당했다고 모욕감을 느껴 분풀이를 한다. 개 훈련의 첫째 규칙은 개인적 입장을 덮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은 기싸움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과는 심각하게 잘못될 것이다. 크고 공격적인 개를 이런 생각으로 훈련한다면 그 개는 좋은 성향을 가지기 힘들 게 틀림없다. 반대의 실수는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통해서 개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다. 보상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단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도 개들의 입에 끝없이 강박적으로 먹이를 넣어주기도 한다. 이 경우 가장 뚜렷한 결과는 살이 찌고 먹이를 주지 않거나 주변에 고양이나 개 혹은 조깅하는 사람들처럼 먹이보다 더 흥미로운 대상이 있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먹이보다 더 흔한 보상은 쉴 새 없이 무의미한 말을 던지는 것이다. 착하지, 아이 똑똑해, 이쪽으로, 옆에서, 아이고 예뻐 등 끝도 없다. 보통 이런 끝없는 잔소리는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성가시게 목줄을 약간씩 잡아당기면서 한다. 사실 이러면 개를 훈련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 하물며 늑대는 말할 것도 없다. 끝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건성으로 목줄을 당기면 훈련하는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진다. 사실 개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주인이 다 알려주니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되고 결국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조차도 멋대로 하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개들이 언제나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줘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그런 말을 지겹도록 들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사람이 남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개들도 마찬가지다. 왜 복종해야 한단 말인가? 훈련의 핵심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기싸움으로 굴복시켜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다. 특히 기싸움의 대상이 늑대라면 지금 다른 선택은 없으니 이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훈련을 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닌 세상이다. 물론 늑대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에 굴복해야 하는 지배적이며 자의적인 권위가 아니라 세상이 늑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육자로서 조련사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준다는 것이 이러한 관점의 미덕이다. 개의 훈련 방식 중 이러한 태도를 예술의 경지로 올려놓은 것은 윌리엄 켈러이다. 17살쯤 되었을 때 나는 토요일 아침이면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곤 했다. 엄마가 내게 준 10페니를 꼭 쥐고 3km 정도 떨어진 읍내극장까지 걸어갔다. 영화는 5페니였고 3.5페니로는 맥콜라 한 잔을 샀다. 당시 웨일스까지는 맥도날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맥콜라는 맥도날드의 정품 콜라가 아니라 맥피셔리즈가 판매하던 콜라의 이름이다. 당시 영화 중 기억나는 것은 하나뿐인데 그 중에서도 단 한 장면만이 기억난다. 스위스 패밀리 로빈슨이라는 디즈니 영화에서 집에 침입한 호랑이가 그레이트 데인 2마리에게 쫓겨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물론 내가 그레이트 데인을 키우며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장면은 동물 조련사인 ���러의 작품이었다. 6살 배기였던 꼬마였던 나는 내가 20년이 지나서 ���러의 방법으로 늑대를 조련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고 더욱이 그렇게 기쁠 줄도 몰랐을 것이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우연 때문에 일어났다. 늑대를 입양하기 몇 개월 전 나는 엘라베마 대학의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비키 헌의 아담의 임무였다. 헌은 전문 동물 조련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가벼운 철학이론과 접목시킨 사람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녀는 철학자라기보다는 조련사에 더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겠다. 헌의 저서에 등장하는 철학은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주창한 언어 철학을 차용한 듯 보였다. 그럼에도 나에게만큼은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이었다. 그녀의 언어 철학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명쾌한 점은 최고의 조련사로 켈러를 꼽은 것이었다. 따라서 브레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같은 철학자로서 느낀 연대감에 따라 이미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켈러는 약간 비정상적이었다. 몇 가지 극단적인 방법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가 정원에 구덩이를 파는 데 집착하면 켈러는 그 구덩이에 물을 채운 다음 개의 머리를 거기에 처박을 하고 조언한다. 개가 구덩이를 계속해서 파건 파지 않건 5일을 이렇게 반복한다. 구덩이를 싫어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고전적 행동주의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 성공하게 되어 있다. 미군이 이런 방식으로 반군에게 고문을 가했고 악명 높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무고한 해상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러의 조언은 브레닌이 구덩이를 파던 시기에 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시기는 4년 내내 내리 계속되었고 실제로 정원 몇 개가 소음강처럼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러의 방법을 쓸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 나는 항상 정원보다는 브레닌이 훨씬 더 좋았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참호전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 나중에는 나름 예술적인 조경작품으로 느껴져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극단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켈러의 방식이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원칙, 즉 개나 늑대에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점에서는 켈러에게 매우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브레닌을 훈련시키는 핵심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내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개이건 늑대이건 사람이 먼저 행동을 보여주고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다. 늑대에게는 이것이 특히 더 중요하고 어렵다. 개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늑대들은 설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사뭇 다른 역사 때문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개와 늑대 중 누가 더 영리한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연구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 즉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마련이다. 늑대와 개의 지능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역시 서로 다른 필요에 따라 반응하므로 우위를 가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늑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우월하지만 훈련을 받는 데는 개들이 더 탁월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물이 수단, 목표, 추론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미시간 플린트 대학의 해리 프랭크 심리학 교수는 늑대가 우리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썼다. 문을 열려면 문고리를 먼저 문 쪽으로 민 다음 돌려야 했다. 말라뮤트의 경우 같은 우리 속에 살면서 6년간 문 여는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서는 문을 열지 못했다. 말라뮤트와 늑대의 혼혈종은 이 기술을 2주 만에 습득했다. 늑대는 혼혈종이 문 여는 모습을 단 한 번 관찰하고 바로 방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기술은 달랐다. 혼혈종은 주둥이를 쓴 반면 늑대는 앞발을 썼다. 늑대개는 늑대개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파악한 것 같았다. 계속된 실험을 통해 늑대가 개보다는 수단과 목표를 추론하는 데 더 우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개는 지시나 훈련이 필요한 임무에서는 더 뛰어났다. 개와 늑대 모두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오른쪽으로 돌게 훈련시킨 한 실험에서 개들은 성공했지만 늑대들은 최소한 실험 기간 동안에는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역학적이다. 추구하는 목표는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며 그러려면 정확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문고리를 밀어 돌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훈련 실험에서는 깜빡이는 불빛과 오른쪽으로 도는 것 사이에 역학적 관계가 전혀 없다. 왜 왼쪽은 안 되는가? 왜 돌아야 하는가? 깜빡이는 불빛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다분히 인위적이다. 늑대와 개가 왜 이렇게 다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늑대들은 역학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위 위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을 때 늑대는 그 아래로 지나면 위험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안다. 과거에 이런 위험을 몰라 계속 지나갔던 선조는 이미 죽어서 없어졌을 것이고 지금 살아남은 늑대는 그런 위험을 안고 생존한 선조의 후손일 것이다. 따라서 나무, 바위와 위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늑대는 야생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번식시킬 확률이 줄어든다. 늑대의 환경은 이런 식으로 역학적 지능이 있는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이번에는 개의 세계를 보자. 개들은 역학보다는 마법의 세계에 살고 있다. 내가 일을 나와 집을 비울 때 나는 아내 엠마에게 전화를 건다. 독일산 셰퍼드와 말라뮤트의 혼혈인 니나는 내 목소리만 들으면 흥분해서 불쩍불쩍 뛰며 짖기 시작한다. 아내가 팔을 뻗어 수화기를 주면 니나는 정신없이 수화기를 핥아댄다. 개들은 마법에 익숙하다. 책상 위에 놓인 요상한 물체를 들면 그 속에서 무리의 알파수컷 소리가 뜬금없이 들려올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벽에 붙은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쏟아진다고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개의 세계는 역학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된다고 해도 개가 이를 통제할 수는 없다. 스위치를 켤 수도, 전화기 다이얼을 돌릴 수도, 자물쇠에 열쇠를 꽂을 수도 없다. 이쯤에서 자중하지 않으면 체화된 인지론 강의로 넘어가 버릴지도 모르겠다. 내 본업의 세계에서 나는 정신은 본질적으로 주변 세계가 체화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선발주자 중 한 사람으로 통한다. 정신의 활동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뇌의 프로세스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활동, 특히 환경을 조작, 변형하고 이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강의는 이미 시작된 것 같다. 어쨌든 이런 견해의 선조격인 러시아의 심리학자 레브 비고츠키는 동료 안톤 루리아와 함께 기억력과 그 밖의 정신활동이 외부 정보 저장 장치의 발전과 함께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원시 문화의 탁월한 자연적 기억력은 인류가 기억 저장을 위해 개발한 문자 언어에 의존하면서 점차 약해졌다.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문자 언어의 발달은 매우 최근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기억력과 그 밖의 정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다. 간단히 말해 개는 늑대와 매우 다른 환경을 체화해왔다. 따라서 개의 심리적 프로세스와 능력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특히 개는 사람에게 의지하도록 강요되었다. 개는 거꾸로 인간을 이용해 다양한 인지 및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고안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매우 유용한 정보 처리 장치이다. 인간은 개의 연장된 정신 중 하나가 된다. 해결할 수 없는 역학적 문제에 직면하면 개는 어떻게 할까? 인간의 도움을 구한다. 이 문장을 쓰는 지금도 간단하지만 생생한 그러한 사례가 떠오른다. 니나는 문이 닫혀 있을 때 집 밖 정원으로 나가고 싶으면 문 옆에 서서 나를 쳐다보곤 했다. 내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영리하게도 가볍게 짖어 내 주의를 끌었다. 늑대의 환경은 역학적 지능이 선택되어 있다. 그러나 개의 환경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표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영리한 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인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다. 마법의 세계에 길든 개들에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늑대는 그렇지 않다. 늑대를 훈련시키려면 먼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모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추론한 끝에 내린 결론들이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한 책을 처음 출간하는 당시 브레니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내 견해를 가다듬느라 애쓰고 있었다. 내가 늑대를 훈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왜 효과적이었는지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내 자신이 정립한 철학 이론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내가 훈련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이후 이론을 정립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역시 앞서 언급한 우연한 행운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철학자와 늑대 53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